네, 안녕하세요. 박재현입니다. 오늘도 좀 특별한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항상 좀 바뀌어 있어가지고 요즘 좀 이런 분위기가 새롭다라고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 좀 특별한 또 두 분을 함께 모셔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넷의 이동근 신학수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뭐 너무 컨디션이 좋아 보이셔가지고 아닙니다. 자, 시장이 좀 그냥 그래요, 사실. 그죠? 예. 네, 그냥 그래서. 근데 오랜만에 정말 뭐 7거래일 만에 코스피는 진짜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죠? 반등을 그쵸. 왔는데 우리 신학수 파트너는 이런 우리 컨셉으로 처음 오셨는데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약간 그러니까 너무 앞에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이동훈 파트너 좀 많이 나오셨다고 하고 신학수 파트너가 볼 때 그러면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 7거래일 만에 일단 코스피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이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상승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은 그쵸.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네. 사실 그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이게 봤을 때요. 반등에 대한 부분에 이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올라오는 부분에서 뭔가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있었죠. 된 주도가 없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오늘 그 화장품 주식들이 좀 올라왔는데 화장품 주식들 보셨어요? 주가 다 내린 다음에 반등을 해서 그걸 어떻게 사요? 그 오르고 난 뒤에 봤어요. 그렇죠. 오르간. 아니 저희 아, 이게 봤는데 진짜 완전 솔직한 말 아닌가요? 네네. 저는 오늘 사실 공개 방송을 했는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화장품주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 화장품주 안 하는데요. 그리고 좀 찾아봤더니 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사? 아니 신저가에서 네. 신저가에서 그러니까요. 코리아나 같은 게 상한가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사람 매일 코리아나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솔직히 제가 그게 말씀드리죠. 가능한 부분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일단은 검색식이나 아니면 HTS 이런 것들 그 신호 주는 것들을 이렇게 표시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관심 종목이다. 근데 거래량이 늘거나 가격이 이 정도 올라갈 때 딸랑딸랑 소리 나오게끔 그러면 매수할 수 있죠. 근데 코리아나를 거기다가 넣어놓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2천여 개 종목 중에 한 종목, 두 종목을 집어넣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시장은 반등이지 반전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반등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이 일시적인 부분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전 단계인 것 그 같아요. 이제 기관도 보면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이제 연기금이 들어왔잖아요. 샀죠, 그죠? 이제 네. 그 제가 볼 때는 뭐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뒤에서 푸시를 좀 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산 것 같은데 약간 좀 뭐 어쨌든 우리끼리 카더라지만 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예, 저는 네. 그렇게 봤어요. 네. 그게 뭐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봤는데 이게 샀으면은 좀 제대로 좀 사주면 좋을 건데요. 네. 또 샀다가 간만 보고 살짝 나가고 조금 분위기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또 조금 나가버리고 하니까. 근데 사실 이동근 파트너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카더라처럼 마치 뭐 푸시가 있었다라고 예. 하면 오히려 뒤도 안 보고 막 질러야 되는 그냥 어차피 그냥 자동 매매가 돼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뭔가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 폭이 네. 너무 작아요. 폭이 그러니까요. 너무 작고 네, 그리고 부족해요.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이런 것들 네. 또 우리 조정 받을 때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만 또 뒤에서 또 받아줘. 외국인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외국인들 총알 바지라고 해야 될까요? 요렇게 되니까 장이 사실 반등이 나와도 또 그렇게 뭐 썩 재미있는 장은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시장을 봤을 때는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 시도는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원하게 위쪽으로 확 뚫고 올라간다라든지 그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저가 매수 뭐 기회는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분명히 시원하진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전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조금 있는 것뿐이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시장에 네. 체력이 없어요. 아, 그렇죠. 시장 체력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실질적으로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요. 네. 사실 거래량 늘었어요. 그래서 거래 대금 늘었나 보면 거래 대금 안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1,000원짜리 아래에 있는 주식이 네. 1억 2천만 주 거래된 거야. 어떤 거는 그 진짜 1억 이상 거래되면은 그거 몇 개 그렇죠. 그럴 수 모이면은 있어요. 4, 그럴 수 5억 있어요. 주 이렇게 막 늘어나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늘고 거래 대금이 근데 느는 1억 주 것이 거래되고 막 그렇죠. 이렇게. 네. 그게 안정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면 시장이 뭐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바뀌어서 전체의 그 시장 움직이는 걸 딱 보면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쏠림 현상이 실제의 그 수급 쪽에 아주 짧게 하는 그러니까 단타 세력이라고 얘기했었죠. 거기에 반복된 매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좀 보면은 짧게 좀 방망이 그쵸. 좀 짧게 잡아치고 제가 좀 웃기는 게 지난주에 어제 그저께 이제 셀트리온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예, 그거는 뭐 누가 봐도 기술적으로 보면은 살 수 있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막 사요. 네. 막 사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수익 났으니까 그거 팔고 이쪽으로 막 샀다가 또 개인들 들어오면은 또 때리고 또 나가고 뭐 그야말로 소위 말하면 오남이 5%남에 미리 없이 던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대변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불안정하니까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감을 지금 아직까지 못 가지고 있다. 자신감 있는 배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은 지금 아니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지 저가 매수 받으려고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지난주부터 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데 시원하게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냥 빠지는 거 그냥 떨어지는 거 그냥 낙수에 떨어지면 받아내듯이 이런 정도 했다가 모으는 것만이야. 그 조금 올라가면 그냥 또 던져. 또 나가고. 그래서 모으는 부분은 진짜 최근에 며칠간에 나오긴 나왔어요.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왔냐면 실제적으로 코스닥에서 그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네. 오늘은 팔았지만은 어제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대한 그러니까 개인이 팔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는 부분이 딱 나왔잖아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질 않았거든요. 왜 올라가지 않았나를 봐보시면 돼요. 대놓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밑에다 대놨는데 그거를 누군가 팔아주는 거죠. 팔아주면은 거래량은 늘어나고 그 외국인들은 사는 것 같고 기관들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실제적으로 주가는 안 올라오죠. 그러면 이게 다 체결됐어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내려놔. 그러면 또 여기다 팔잖아요. 거래량 또 늘어났죠. 그리고 외국인들 샀죠. 기관이 샀다라고 나오지. 그러면서 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가진 못하고. 갖고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즉 시장에 대한 확신감이 부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동근 파트너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외국인도 단타를 하는 것 같고 기관도 단타를 하는 것 같다. 네. 실제 단타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 자금이 여유 있고 주가에 대한 부분에 방향성이 나타났다 그러면 단타할 사람 없거든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단타하는 것 같다, 짧게 매매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은 시장 자체에 힘이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이용한 짧은 매매뿐이 없는 거예요. 자, 자금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나요? 금리 인하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되면 유동성은 어디로 가요? 유동성은 주식시장으로 와야 되는 게 사실상 정상이죠, 맞는 사실은. 거예요. 그죠. 근데 어디로 가요? 대부분 채권시장으로 가잖아요. 그쵸. 채권시장으로 가는 이유가 뭐 있어요? 주식시장이 리스크적인 자산이고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채권시장에서 지금은 한바탕 지금 머무르고 있다가 나중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는 거죠. 시나스 파트는 어차피 뭐 ETF도 하시니까 네네. 금 가격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쪽으로 지금 1,500불이 넘었거든요. 네. 자, 이런 걸 볼 때도 사실은 그렇다면 안전자산 쪽으로 무슨 일단은 자산이 좀 몰린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고 주식이라 봐야 뭐 밑에서 좀 받아주는 정도 단기 매매 뭐 이런 얘기라면 하방 경직성도 없다고 보시나요 혹시나? 근데 잠시만요. 여기 금가격 나왔으니까 네. 저는 뭐 체계적인 얘기는 조금 그렇고 네. 오늘 제가 오다 보니까 제 집 사람하고 네. 종로에서 금방 나오는 그 인터뷰를 들었거든요. 네. 제가 이전에 죄송합니다. 이 금 사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굳이 금을 사놓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금값이 많이 올랐다 그래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고 종로에서 이제 인터뷰 나오는데 금이 너무 많이 비싸가지고 골드바 대신에 은을 갖다가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은을 산다. 후행성이 좀 있거든요. 예, 그 얘기를 보니까 조금은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안심해도 역으로. 되겠다. 역으로. 이제 왜 왜 그러죠? 그러냐면은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올라갈 때는 사실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는 잘 보도들이 안 나와요. 네. 근데 한참 올라나서 종로에 우리 주식도 그렇잖아요. 한참 올라오고 난 뒤에 네. 주가지수 보면은 딱 나오잖아요. 증권사에서 모니터 딱 하나 나오고 여자 직원, 남자 직원 딱 나와가지고 웃고 있는 그림 딱 나오고. 그럼 고점이다. 그래서 오늘 그걸 보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쏠림 현상이 지금 금을 넘어서 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것도 이제 조금 고점권은 왔다. 근데 요게 이제 저는 어차피 해외 쪽 선물도 보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다른 내용일 수가 있는데 증시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금을 가격을 뭐 우리 적정 가격을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만 금 가격의 적정 가격을 만들 때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데요. 이거에 대한 뭐 해지율도 있고요. 아니면 안전자산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해가지고 다 복합적으로 계산을 한 적정 가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상단 하단 밴드로 나오는데 이게 1,400불 정도가 상단 밴드였어요. 그럼 이 상단 밴드보다 지금 100불 넘게 차이가 딱 났잖아요. 이게 2011년도인가에 금 가격이 1,800불 넘게 뛰었을 때 있죠. 그때 신용등급 아마 하향 나왔을 때요. 근데 그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이렇게 적정 가격보다 100불 이상 벌어진 게. 근데 이게 금은 웃기는 게 이게 100불 이상으로 벌어지면은 투기가 떨어져요. 이게 투기 세력이 몰려서 금 가격이 급등이 한번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지금 현재가 그 상황이 지금, 지금 네. 투기가 이제 한번 들어올 때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차피 선물 시장에서 가격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투기가 한번 쏟아져서 갑자기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증시 물론 웃고 있는 것도 고점 맞긴 한데 근데 금 가격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 금 가격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오히려 생각을 더 해요. 그래서 이게 안전자산에 이게 자금이 쏠리는 게 어쩌면은 조금 더 지속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을 그 외람되지만은 금 가격보다는 채권 시장으로 많이 네네. 그걸 측정을 하거든요. 네. 사실 뭐 금보다는 주식 시장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니까. 네. 근데 채권 시장이 자금이 몰리는 부분은 또 하나가 있어요. 수익이 나지 않으면은 몰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수익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채권 시장 조금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쪽 아니요. 자금들이. 지금 네, 그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많아요. 채권의 자금은 오래 들어왔죠. 지금. 그렇죠. 계속 들어오고 네. 있어요. 그리고 그 이 자금들이 주식 시장에 대한 부분이 풀리고 이제 리스크 자산에 대해서 이제 좀 서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바뀌겠지만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채권 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이번 달만 생각해도 돼요. 실제 지금 한일 무역 분쟁하고 있죠. 한일 무역 분쟁 부분에서 미중 무역 분쟁할 때 트럼프는 야 연준 뭐하냐 그 좀 내려라 내가 그 연준 의장 잘못 뽑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죠, 하면서 그죠.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금리를 내리기를 요구하는데 네. 우리는 한일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금통위의 금리 결정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네. 8월 30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8월 30일 날 금리를 또 한 번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니까 불확실적인 부분에서 금리가 하락될 수 있겠구나. 내일 하락되는 부분에서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니까 더 몰리겠죠. 어쩌면 이 가능성도 맞을지도 그렇죠. 몰라요. 8월 30일 날 아예 그게 결판이 나면은 여기서 멈출 수는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주식시장 되게 많이 내렸네. 그러면 이때 그쵸. 자금이 그죠. 이제 이렇게 갈수 있죠. 그렇죠. 근데 또 예. 9월 1일에 이제 FOMC 있는데 그때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선물 시장에서 측정되는 게 100%로 측정이 돼요. 그러면 어쩌면 금통위에서도 어차피 할 거. 어차피 하는 우리도 빨리 거니까. 할까? 네. 기왕 아니, 이번에도 원래- 한번 빨리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선제적으로 했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 채권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큰 그렇죠. 거죠.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은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상승 영속성 있을까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조금 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봐야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그거는 확고해요. 사실상 현재의 시장은 리스크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솔직히 전 좀 하방 봐요. 예. 그리고 주가가 내리는 부분에서 나는 하방 경직성이 말하기 있다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말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약간 하방 봐요. 이 얘기를 네. 이제 속으로 까놓고 네. 진짜 아. 얘기를 했는데 시원해. 제가 지금 아까 이제 이 원고를 딱 받아보면서 네. 이 원고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아니 저는 주제만. 네. 근데 보니까 지금 이제 약간 하방 쪽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얼굴이 막 동의가 붉어지네. 돼. 아니 왜냐면 이런 말을 방송에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사실 왜냐면 시청자분들은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근데 오늘 특히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나와가지고 아직은이라고 하면 안 좋아하실 거라서. 근데 그 얘기를 정말로 이게 방송에서 대놓고 바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네. 따놓고 속마음 틀어놓고 얘기합시다라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속마음 한번 주세요. 속마음은요. 네. 저도 지금 뭐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네, 네. 다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거는 1900포인트 이하권은 저가권이나 저평가권에 들어있다. 거기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단기 자금들이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참말로 어떻게 보면 매매를 잘하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정말로 감질나는 장이 될 거다. 왜 그러냐면 손해가 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적정 가격까지 올라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또 떨어져 버립니다. 그 정도 반등까지는 또 어려우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네. 또 떨어져 버리고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 버리고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치거든요. 네. 지금 그런 장이 지금 저는 어쩌면 좀, 방송하는 우리가 제일 힘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얘기할 때마다 아우 계속 다른 얘기를 계속 해드려야 되니까. 오늘 제가 우리 박 대표님 의견 바로 끄집어냈는데 네, 오늘도 얼굴이 왜 붉어지는 거 그러냐면 보니까 진심이에요. 진심. 하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도 상방을 보긴 볼 건데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야 볼 거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뭐 하방을 보는 이유는 뭐 사실 어제 방송에서도 이제 이미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안전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안전자산 쪽으로 충분히 자금이 가고 있는 것도 보이고 골드도 올라가고 달러도 지금 아직까지 상방 추세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뭐 대한민국의 펀더멘탈 자체가 깨져 있는데 과연 원화가 1,200원 밑으로 시원하게 한번 내려와 줄까?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의심스러운 거죠. 지금 오늘 제 방송 나오기 전에 네. 위안이 지금 7위안 고시환율이 고시원이 넘어갔어요. 이게 11년 넘어갔다 만입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1,200원 선은 이제 우리도 네. 그냥 그 선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원하게 외국인들이 진짜 뭐 매수가 들어오든지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고 조금 많이 올라가면 조금 올라갔다 싶으면은 또 치고 빠지고 여기에서 얼마만큼 이제 분주하게 매매를 해야 될까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많이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또 1,900포인트 깨고 저가권이다라고 했는데 깨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면 실질적으로 내가 저기에서 또 강하게 베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어려운 시장이에요. 사실 저는 그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900포인트 물론 이제 얼마 뭐이 깰 수도 있잖아요. 금방 깰 수도 그쵸, 있는 네. 그런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900포인트를 깨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저는 좀 배팅을 걸고 싶어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충격적으로 지금 2,000포인트 깨져서 내려왔잖아요. 내려온 부분에서 내려온 만큼의 자율 반등, 그다음에 자율 반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정, 그리고 이 조정에 대한 또 다시 자율 반등. 그러면서 진폭이 잦아들면서 자율적인 파동을 그쵸? 좀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수렴을 하는 여건 동안에는 아까 그 이동건 파트너가 얘기한 것처럼 박스권에 관련된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있어요. 지금은 시간은 네. 제가 받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빠진 폭이 너무 컸거든요. 그죠? 그걸 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마음의 안정을 갖는 안정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주식시장도. 네. 그 기간까지 가려고 하면은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적어도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610 이상 가야 되고요. 그래서도 1950에 대한 믿음이 이제 확고하게 맞아요. 나와야 잠깐 된다 가는 게 생각해요. 아니라 그냥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거는 이제 안 깰 거야라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찌극찌극 맞습니다. 그게 포인트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그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게 1,960포인트입니다. 제가 근데 박스권을 좀 전에 얘기하시는 것도 저는 이제 그것마저 반대를 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근데 뭐 자율적인 진폭 볼턴이네요. 얼마든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니까. 네, 그렇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하지만 뭘로 버틸 거냐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라도 쏟아낸다면 버틸 수 있는 게 그럼 연기금 자금이 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네. 저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하고 네.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님하고 금융감독원장 윤석근 금융감독원장 기재부장과 홍당기 장관님 네. 나오셨잖아요. 그래야 이제 공매도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공매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나왔을 때 코스닥 시장이 2% 올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들 나왔을 때 코스닥 시장이 2% 역으로 빠져버렸어야 됩니다. 네. 예, 코스닥 시장이 빠져버리고 거래소가 적어도 0.4 빠지는 게 아니고 1.5% 이상 빠져버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뭔가 대책이 나올 건데 어중간하게 어저께 코스닥이 올라갔거든요. 공매도 금지에 대한 내용 나올 것 같습니까? 어렵다고 봐요. 저는 사실.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사실은 우리 방송에 어제 방송에서도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제로 공매도에 대한 대책이 뭐 언젠가 이제 뭐 발효가 된다 만약에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전까지 기승을 한 번 더 부릴 것 같은 한 생각이 번 더 더 털어내버리겠죠. 들어요. 예. 예.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저는 네. 바짝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저는 이게 저는 그래요. 진짜로 박스권도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그래 이제 네. 아까 이제 말씀 그럼 누가 밑에서 받아줄까라고 봤을 때 이제 저는 만약에 이제 1900 깨져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고 네. 코스닥이 다시 저점 깨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기금이 또 움직이겠죠. 내지는 또 이제 또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이 시간 빌어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다 죽고 난 뒤에 대책 나와봤자 그쵸. 장사 치르는 근데 거예요. 그 소상 치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시장이 약간 좀 잔인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신용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꽤 나올 수도 언제나 있어요.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한번 지금 터지면. 네. 10조 정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에서 5조, 코스피에서 5조 이 정도 있어요. 4조, 8천억, 네. 4조, 2천억 이 정도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이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그쵸.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공매도가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그 주가를 내리면서 같이 내릴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권이 있지만은 근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그 모멘텀에 그러니까 시장에 줄 수 있는 그 악재적인 요소나 이 부분들이 이제는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덜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이제 강도가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도 그렇고 지금 한일 무역 분쟁도 여기서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보다는 장기전, 지구전으로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받을 때는 이게 뭐 가정은 사실 정치에서 필요가 없는데 어제 그저께 오히려 빠지면서 네. 정부의 대책이 좀 더 끌어져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지금 뭐 일본발, 한일발 문제들 이런 내용들이 좀 완화가 됐으면은 순서적으로 좀 더 맞지 않았겠나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근데 뭐 그렇습니다. 세 분이 이제 함께 이제 의견을 좀 모아봤는데 의견을 모았는데 조금 다른 면도 있고 비슷한 면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추세적인 반등을 생각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게 일단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막 어떤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그 얘기 비슷한 얘기 한번 해볼 테니까 두 번째 이슈로 가보도록 하죠. 일본 수출어가 왜 명분 쌓기냐 유화 손짓이냐. 자, 그래 뭐 포토레지스트를 뭐 한 건을 일단 허가를 해줬다라고 하고 뭐 불화수소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쪽으로 이게 과연 뭐 여론이 엄청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갈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커봐라, 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야 뭐 그런 거 갖고 벌써 이렇게 설레발이다. 어떠세요? 지금 일단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네, 싸움은 끝나지 않았는데 일단 이제 두 선수들이 네, 지금 링에 올라와서 약간씩은 잽을 한 방 던져보고 네, 지금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오늘 이제 뉴스를 보면은 요 한 건에 대해서 딸랑이 많더라고요. 딸랑 앞에 네, 전부 다 네, 딸랑 한 건, 딸랑 한 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 딸랑 한 건에 대해서도 일단 의미를 좀 주고 싶습니다. 오히려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다. 네, 네. 조금은 주고 싶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포토레이스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에칭가스하고 그다음에 폴리미드 필름하고 이런 쪽에 폴리미드 필름 같은 경우는 서미토모 건데 사실 그 폴드블 폼만 좀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별 그게 없거든요. 뭐 1년 뒤에 하든 안 그러면 다른 데 하든 상관이 없는데 에칭가스보다 이제 더 좀 이제 우리가 좀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봤던 부분들이 포토레이스트 쪽이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미세 공정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만약에 일본이 꽉 쥐고 안 해줬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 어디서 구해와야 되는데 그걸 못 구해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번에 딸랑 한 건 중에서 그게 속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제 하나 미끼를 이제 일본 쪽에서 한번 먼저 우리한테 투척을 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받아치는 내용들이 강했다라고 하면은 일본은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대책, 물론 지금도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세우고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걸 갖다 우리도 이제 연기를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의미 있는 부분들이다. 일단은 조금 흐름을 보자. 단 이제 언제까지 8월 24일하고 28일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네. 24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한일 정보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 그만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일본은 28일부터 이제 이번 시행령 시행세칙 수정했던 부분에 발효되는 대해서 거죠. 이제 발효가 된단 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이제 먼저 던져 놓고 우리가 반응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지난번에도 세컨 규제 놔놓고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이번에 또 국제적인 반론이 크니까 한 건 달랑 딱 캐놔 놓고 그 다음에 또 반응 보자.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좀 그걸 약간 수긍하는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 보니까 미 국방장관이 또 지금 정경두 국방부 장관하고 이게 지금 8일 날 회담을 하는 걸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신중하게 고려한다라는 네. 입장인데, 아마 거기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뭐 신중하게 고려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는 안 했을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쪽에서 의사를 조금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아마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 폐기를 하지 않고 연장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일본 쪽에서도 조금 개선된 안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러면 사실은 크게 뭐 변화된 내용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 변화된 건 없고 한 건이지만 건져줬다. 가장 이제 예를 들어서 산소호흡기에서 일단 그 호수를 한번 꽂아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그 호수를 안 끼우면은 어떻게 되는지 파장은 봐야 되잖아요. 사실 그 파장이 더 힘든 네. 거예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옥죄 놓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생산을 못한다. 그래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생산량에 대한 부분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미국의 IT나 IT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그 원성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 부분이 미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넘어갈 때에는 일본은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던져줄 수도 있는 것은 그것도 뭐 이해가 돼요. 저는 약간 좀 달리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본이 떨고 있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부분이 분명히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일본이 옥죄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옥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못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에서 굉장히 강대강으로 더 치닫기 시작을 하면 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열어줘야 돼요. 어느 정도는 열어주는 부분에서 한번 던져준 거, 그 부분이 딸랑 한 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그러니까 그 대항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오히려 관이 주도하면은 민간에서도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우리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동아시아 쪽에서 민주주의라는 부분에서 제일 발달된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일본은 지금 검열하잖아요. 그렇죠? 소년상 검열해갖고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을 일본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그쵸? 일본에서는 우리가 어쩌면 이 무역 규제라고 할까요? 규제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어쩌면 그들도 사실 움찔했다라는 느낌. 네네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바로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드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게 포괄적인 허가에서 개별적인 허가로 넘어가는데, 개별적인 허가로 넘어갈 때 너 이거 우리 규제야, 안 돼, 이거 나쁜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럼 일본 입장에서 거 봐라, 문제 없으면 허가해주잖아 라는 걸 그냥 세상에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건 명분 쌓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명분 쌓기 아니냐는 거죠, 겨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만약에 일본하고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 뭐 좀 풀어졌다거나 아니면 어떤 협상에 있어서의 조금
우위나 어떤 이런 느낌을 가져온다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아직은 너무 이르다는 생각인 거예요. 일본이 협상에 대한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거는 맞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그쪽 일본이 먼저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고 사실 근데 여기에 대한 그 국제적인 명분이나 이 부분은 일본이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불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야 이거 봐봐라 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정상적인 허가 절차에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좀 그 편하게 풀어져 있었던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이제 상황이었잖아요. 저는 이제 참 드나 이번 사태가 물론 이제 아베의 어떤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아베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합작품이 그 얘기도 많죠. 네. 예, 많아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서 하웨이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네. 오늘 하웨이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다시 발표를 했잖아요. 네. 13일부터 공포가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하웨이를 규제를 하고 1년 뒤에 만약에 규제를 풀지 않았을 경우 그대로 흘러갔을 경우에는 하웨이하고 거래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미 연방 정부의 조달 품목을 납품하지 못한다. 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하웨이가 실적 발표하면서 매출이 23% 늘어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하더라도 별 상관없이 됐단 말이에요. 그 뒷배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보면은 중국 쪽에서 조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쪽에도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이제 아베 수상이 뭐 한일 간의 정치적인 내용을 무역 분쟁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흔쾌히 승낙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던져보니까 파장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진짜로. 네. 파장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이게 미중 간의 분쟁에 있어서 하웨이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약간 미국이 하웨이를 때리는데 결국은 하웨이를 고사시키기 위해서는 한일, 미국, 한국, 일본이 합작을 해야 때리죠.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이제 일본 쪽에서 압력이나 압박이나 이런 쪽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그거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아 이런 거엔 또 이것저것 또 동의를 네, 하세요. 네, 이거는. 근데 네. 요 부분에서는 약간 좀 네. 차이를 내놓고 보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화해를 제재를 하고 화해에 대한 부분을 제재를 하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힘이 주변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만약에 화해에 고려했다, 한국 고려했다, 그럼 너 가만히 안 둬. 그거 가능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만약에 뭐 일본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일본 가만히 안 둬. 이 얘기가 맞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이 한국에 대한 부분에 제재를 하는 부분에서 한국이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약간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도와줬다. 그러면 일본이 다른 쪽을 제재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화해에 대한 제재와 화해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제재는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둘이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거든요. 즉 그 부분은 맞는데 이게 달라요. 힘에 대한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돼서는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지만 한일 무역 분쟁에서는 지금은 일본이 재료를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하겠지만 이게 시간에 대한 부분이 가서 약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관련돼 있는 것만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면 사실 에칭가스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에서 사가라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던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사실 애국적인 얘기를 하면 좀 너무 사실 네. 제 이 얘기를 제가 여기서 좀 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분명히 좀 싸우겠죠. 잘못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해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 우리가 오늘 일본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일단 일본이 우리한테 뭔가 하나를 좀 뭐랄까요 뭐 하나의 한 건 뭐 아까 딸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허가를 해준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크게 아직 의미를 두진 않는 걸로 모두 다들 뭐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한 쪽이 되는 건지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아직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걸로 하고 일단은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하죠. 일본 여행 난기류 LCC 일본 노선 축소. 저가항공사라고 얘기하는 LCC가 일본 쪽으로 아무래도 작은 비행기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 쪽으로 뭐 제주항공은 뭐 40%가 있는데 그거를 축소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기사를 보면 최근에 뭐 워낙에 이제 뭐 반일 이게 많으니까 그런 쪽에 관련해서 일단 기사 내용은 그랬어요. 맞아요. 일본으로 가는 우리나라 사람이 그만큼 줄어서 그래서 축소를 하는 거다라고 써 있는데 제 입장에선 보면 얘네 실적 어떡하지라는 생각부터 먼저 들더라고요. 시놉스 파트너가 볼 때는 물론 뭐 이런 뭐 사회적인 얘기 말고 이 실적이 어디선가 제대로 뭐 채워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그 항공편이 축소되고 나가지 않으면 그만큼 실적이 줄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뭐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을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 뭐 일본으로 가는 것보다는 최근에 뭐 제주도로 가는 거, 네. 아니면은 동남아로 가는 거. 지금 중국 많이 간대요. 중국 쪽 여행객이 좀 많아요. 네, 좀 많이 많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동남아 쪽으로 가는 쪽도 있고. 네. 그리고 온천 관광에서 뭐 일본 간다라고 하는 게 그냥 제주도로 간다. 그러니까 국내 쪽으로 가는 쪽도 많이 있고요. 오히려 이쪽에서 소요가 되는데 네. 실제 그 항공사 쪽에서는 손실은 맞죠, 그죠? 그 부분에서 줄어드는 것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제가 그 자료 하나를 네네. 준비했는데 이 자료가 혹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일본에 들어가는 일본 관광객 수가 되거든요. 2015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보니까 2018년도 막대 그래프 한번 볼게요. 막대. 네, 그래프. 막대 그래프 혹시 네. 예. 여기 보시면은 한국 관광객이 들어가는 숫자거든요. 이게 2018년도 750만 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죠. 저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관광객 축소도 문제지만 요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저가항공사들이 항공기 구입을 상당히 많이 했다 그럽니다. 아, 오른쪽이 2015년도네요. 예. 이쪽 그렇게 계속 왼쪽으로 올라갔죠. 가는, 예,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항공기 구입을 상당히 많이 했다. 그 뭔 말이냐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고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여기서 이제 일본 관광객들이 지금 7월 한 달 사이 한 10% 정도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급감하는 추세에 있으니까 그쪽에 이제 항공기 노선을 갖다가 다른 데로 돌리지 못하면은 계류장에 세워놔야 되겠죠. 그렇죠. 주차해야죠, 뭐. 예. 네. 그게 항공 비행장에 세워놔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지금 적자가 나왔다 그러는데 274억 정도. 네. 그 나머지 뭐 진에어나 티웨이나 뭐 에어부산이나 전부 다 이런 쪽도 아마 올해는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고정 비용 이게 요 현상이 이 항공업계뿐만 아니고 이전에 조선업종들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조선호항이 나왔을 때 그때 막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투자를 많이 하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신규 수주가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거기서 고정비 때문에 전부 다 무너졌단 말이죠. 이제 이게 여기에서 나올 것 같아요. 대부분 그리고 이런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좀 작은 걸 사잖아요. 737 같은 거를 사서 일본에 가려고 만드는 그러니까 작은 비행기를 그쵸. 주로 많이 사오는 편인데 이 비행기가 갈 데도 많이 없고요. 사실은 멀리 못 가니까 연료가 부족해서. 게다가 만약에 뭐 동남아라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동남아로 돌린다라는 게 그것도 그게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 항공사의 그 항공의 그 지역의 항공에 시간을 사야 된단 말이죠. 또 그 구역 시간을 사야 내가 떨어지는 시간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빈 게 있냐 이거죠. 어차피 꽉 차 있을 텐데 지금. 지금 뭐 우리가 일본에서 소재 수출이 일본 쪽에 안 하면 우리가 당장 물건을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네. 비행기도 일본 쪽에 안 가면은 갑자기 뭐 중국 바로 가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고전을 좀 하겠다라는 생각을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저가항공사는 사실은 뭐 일단은 시장이 만약에 좀 올라가든 내려가든 뭘 떠나서라도 지금의 투자 아이디어로서는 사실은 좀 반대적인 입장. 사실 뭐 실적이 낮아진다면은 그 네. 현재의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그쵸,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이제 뭐 수급에 의해서 네.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 찾았다라는 그런 이슈적인 호재 뭐 이런 부분에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기조적인 부분은 우하향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야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가항공사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적 자체가 아무래도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도 큰 환영을 받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게. 근데 사실 그 그러니까 항공사에 대한 투자 많이 했나요? 최근에 항공사 대한항공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져 있었고 아시아나항공 뭐 그 인수된다 뭐 해서 아시아나항공 한번 반짝 올라왔다가 또 지금 해고라고 있는 거예요. 샀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모르죠. 제가 네, 보기에는 어떻게 알아요?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은 약간 좀 배제돼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주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도 혹시나 이제 시청자분들 그쵸. 중에서 그러면 화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샀는데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과하시죠. 아니 진단은 정확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에 이슈적으로 핵심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시장 자체적인 부분에 실적이 올라오고 좀 정상적인 부분으로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네, 그쪽으로 옮겨오시죠. 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허웨이 추가 제재, 중국 트럼프 재선 막을 것. 아이고 이런. 그죠? 이거 뭐 얘기를 해도 까도 끝도 없고 네, 이건 정말 끝도 없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해도 그렇고 이거 밤샐까요? 지수가 좀 올라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 염두에 안 두고 나는 내 소신대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떨어지면은 또 자기 소신은 고점에서 꺾였고 네. 밑에서는 다시 소신을 버리고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진짜 질문하고 참 싶은 어려워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포치라고 하는 소위 이제 7 위안을 깬 고시환율이 뭐 11년 만에 나왔다라는 것 이게 사실은 미국이 어쨌든 관세를 처음에 이제 걸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관세를 매긴다라는 건 분명히 니네 수출을 조금 못하게 좀 하겠어라는 거잖아요. 근데 위안화가 약세를 가버리면 어차피 뭐 관세를 때리거나 말거나 가격적인 경쟁력이 생기면 퉁쳐가지고 장사는 어차피 잘 될 거란 말이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 되라고 하면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준 건데 에이 모르겠다고 그냥 7위안 위로 그냥 고시를 해버리니까 이 싸움이 너무 길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 싸움이 길어지면 7위안이 과연 어디까지 뛸 것이며 이게 어차피 대한민국으로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가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지금 네. 어려운 단계죠. 지금 이제 관세 전쟁이 1라운드였다면 네. 이제 환율 전쟁으로? 환율 전쟁이 이제 2라운드.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안보 문제 가지고 이제 나오면 막판에 그렇죠.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낸 게 관세는 지금 아직까지 1라운드 끝나기 전에 한 몇 초 남겨놨거든요. 또 이제 9월 1일 되면은 10% 관세 매기다가 안 되면 또 중순 정도 돼서 25% 물린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준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환율 조작국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벌써 이제 중거리 미사일 또 한국에 갖다 둘까요? 일본에 갖다 둘까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연말까지는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해결될 조짐은 거의 보이지 없다? 않다. 저는 연말까지는 거의 없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이 선수니까 출전하는 선수니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까지 미 대비를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뭐 금리 인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중국의 환율 조작국을 가지고 또 압박을 한다라든지 계속해서 지루하게 이제 하겠죠. 1년 동안은 또 그런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 한국이나 일본 쪽에 노이즈를 또 일으키면서 또 미사일을 또 갖다 놓니 안 놓니 하면서 미국, 러시아를 갖다가 또 압박을 하고 군사적으로 남사군도 문제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피곤하다. 사실 아 오늘 제가 주제를 너무 어두운 것만 정한 느낌이 자꾸 드네요. 그러니까 어두운 네. 걸 정했어요. 근데 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하시나요? 근데 뭐 사실 이게 제일 화두거리. 네, 화두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네. 근데 그 환율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그 환율 관련돼 있어서는 제가 그 뭐 이렇게 전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네. 정도로 그쪽을 많이 봤었던 그 환율이었거든요. 그래서 환율 자체적으로는 교육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원화 같은 경우에는 1,200원이 안착돼서 그냥 유지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화가 지금 뭐 그 더 내려와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환율은 그냥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제일 좋은 거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그 중국의 위안이 7위안을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박재현 파트너가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관세를 붙여야 하는데 관세에 대한 부분이 희석이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제 부분에서 제가 안 봤을 되는 때 거죠. 이건 한쪽이 어퍼컷을 치면 한쪽도 받아치고 해야 되는데 네. 한쪽이 확 치면 한쪽은 살짝 치고 이러거든요. 지금 중국도 7위안 이쪽으로 고시를 했는데 또 300억 위안
뭐 위안화 저기, 환율 안정 채권을 또 네, 발행을 네, 했잖아요. 그 발행하는 걸 보면은 이건 도대체 싸움을 붙으려면 할수 이게요. 없든지. 네, 이게 네. 그 이제 입장이 달라서 그래요. 솔직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집권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은 체계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곧 15개월 뭐 이 정도의 대선을 치러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실제 그 기간 동안 한번 봐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그 기간 동안은 그 참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약간 느긋하죠. 사실 그게 느긋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뭔가 해결해서 뭔가를 보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충돌이 굉장히 더 큰 것 같아요. 실제 환율 전쟁하면은 그 중국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충분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어려워질 사실은. 수 네. 있거든요. 힘들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그냥 놔두고 뭐 아니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통화 안정 채권에 대한 부분을 발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7위안을 좀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앞으로 어쩌면 이게 뭐 아까 뭐 이동훈 파트너가 연말까지는 어찌 보면은 중국하고의 미국 관계는 사실 해결 구간으로 가기 좀 어렵다라는 게 그냥 평행선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주고받고 이럴 너무나 가능성이 그럼 높아요. 심하게 악화되거나 우리 시장이 아주 뭐 어쩌면 막 아주 뭐 그 폭탄 같은 일이 사실 그런 건 아니라는 이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런 상황들이 네. 그냥 변수가 아니고 이제 상수가 지겨운, 그냥 그러니까. 지겨운 상수. 상수로 돼. 우리가 그냥 업고 가는. 그냥 뭐 아이고 뭐 그렇게 하세요 그냥 뭐 그렇게 가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뉴질랜드하고 이런 쪽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나오니까 뭐 또 뭐 제롬 파월 연준의장 보고 있나 보고 있나라고 쟤네 하는 거 봤나 이거. 예, 보고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관리를 하면서 자기의 유리한 구간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항복을 받아냈다라고 하면 도장 찍었을 거예요. 뭐 모든 조건을 미국 대로주면 근데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항복을 하겠습니까 지금? 항복이라는 게 없죠. 네. 타협의 이제 협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조건이 안 맞는 그렇게 거예요. 해서 나오면은 나중에 이제 저는 결론은 어떻게 보냐면은 연말 정도 되면은 급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 자,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뭐 나가서 이제 술 한잔 하시면서 얘기 더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 좀 지을 텐데요. 자, 온라인 공개 방송을 이동훈 파트너가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12시에 무슨 내용으로 하실 건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뭐 계속해서 지금 저녁에 끝나고 나서 방송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우리 박재민 파트너하고 신학 파트너님하고 재밌는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예, 뭐 제가 하려고 했던 못했던 얘기를 방송 끝나고 나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로 저도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1시간이 이게 이렇게 짧나 싶을 정도로 막 재밌어서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우리 아까도 뭐 안전자산 관련된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안전자산 관련해서 요즘은 금 사야 돼요, 달러 사야 돼요 이걸 물어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오늘 유튜브에서 밤 12시 10분에 금이냐 달러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으니까요. 박재현 머니클럽으로 접속하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시 10분에 뵙도록 하고요. 두 분과 인사드리도록 하죠. 늦은 시간에 고생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